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좀 아쉬운 대목은 앞서 절반의 성과에 불과하다고 박영수 특별검사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네. 워낙 해야 할 수사가 뻔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서 절반에 그쳤다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을 놓친 것.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병우 수석을 놓쳐서 못한 것. 그다음에 삼성 외에 다른 재벌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만큼은 손도 대지 못하고 검찰을 등게 이런 아쉬움 대목. 그래서 아마 절반이라고 평가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대한민국 특별검사 제도 또는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높게 평가합니다. 역대 이제 여러 차례 특검이 있었지만 이번 박영수 특검은 유독 이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아주 크게 받았던 그런 특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뭐 김태현 변호사 평가 궁금한데요. 뭐 잘했죠. 뭐 잘했고 그 한정된 어떤 수사기간 애초부터 한정돼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라든지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행법에 어떤 한계가 그 가로막혀 있는 법이 있는 거고. 어쨌든 특검이 가동할 수 있는 어떤 현행 여건 하에서는 그래도 최대한의 저는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그럼 이렇게 최대한의 성과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실은 앞으로도 특검이 만약에 발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안에서요. 우리가 그 제도적인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뭐 이번 특검 멤버들의 어떤 수사 능력이라든지 수사 의지가 이전에 있었던 다른 특검들보다 더 충만했다. 의지가 충만했다. 능력이 더 있는 정말 훌륭한 어떤 사람들을 채워줬다. 그래서 성과를 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전에 있었던 특검 하는 분들도 수사 능력은 탁월했던 분들이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면 이제까지의 특검은 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물론 본인들은 섭섭하겠지만 국민이 평가하기에요. 네. 이번엔 왜 많은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결국에는요. 살아있는 권력이냐 죽은 권력이냐 저는 그 차이라고 봅니다. 예. 현직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검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사 의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성과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특검들은 보면 대부분 대통령 권력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뭐 네. 임기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그 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특별 검사가 독립됐다 하더라도 성과 내는 한계가 있죠. 근데 이번 사실 특검은 그 청와대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권한 정지된 상태고 국민 여론들도 대통령에 이미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어떤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 또는 향후에 있을 다른 특검에서도 굉장히 반추하는 바가 있는 거죠. 결국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좀 추가를 하면은 네. 방금 김태현 변호사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특별검사는 야권에서 추천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동안의 특별검사는 대체적으로 여권에서 추천했어요. 예. 여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여권 출신 인사들, 물론 야당도 추천합니다만은 여권 출신 인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검사는 의지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주관적인 의지는 있을 수 있어요. 객관적인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했다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여권에서 또 청와대에서 계속 이제 공정성을 제기하는 그런 또 근거로 삼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공정한 거죠. 예. 아니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이 소식된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해. 백미죠 그거는. 공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도록 해서 네.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뭡니까? 그게 정의예요. 네. 이거를 불공정하다 얘기하면 지금까지 특별검사는 대부분이 다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진행이 됐네요. 네. 아니죠. 자, 일단 특검의 어제 발표 내용 좀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와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태훈 의원? 근데 사실 어제 이제 특검 수사 발표 내용이요. 이제 혹시 보셨나요?
네. 100페이지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그동안 그 언론에서 보도가 그 된 것이고 이규철 특검부에다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 흘러나온 내용을 어제 이제 종합 정리한 거지. 어저께 봤을 때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우리 몰랐네 라는 건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네,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네. 이제 그냥 나왔던 걸 다 종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저기 말씀하신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삼성의 어떤 뇌물 혐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다 이미 나왔던 내용인 거죠. 저 이재용 부회장과 저 최시정 실장 등에 대한 어떤 기소를 할 때 다 나왔던 내용인데 네. 역시 가장 이제 청와대가 발끈한 부분도 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뇌물 혐의라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든 아니면 임기를 채우든 언젠가는 일반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그 당시 정치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그 수사를 받을 때 다른 거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형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뇌물은 이게 인정되면요 400억입니다. 그럼 뭐 이건 뭐 무기징역도 가능한 형량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당장 탄핵도 탄핵이지만 그 이후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의 안전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가장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오는 거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삼성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1심이 3개월 정도 걸릴 건데 아마 이번 주에 첫 길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아마 이 3개월은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까지 아마 결정지으라 하면 굉장히 중요한 3개월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요. 뭐 수사가 진전이 없었다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이것도 그동안 잘못 우리가 얘기하면 안 이제 되죠. 특검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뭐 거의 매일 이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도가 되고 또 그랬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를 쓴 거지. 특검이 이제 추가로 밝혀낸 부분들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그 구체화 또 그랬지만은 일단 이제 국민연금이 이 국민의 노후가 아닌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상당한 이제 수사 진척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핵심이었죠. 네. 아마 방금 김태희 변호사가 이제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 그 중에서도 이제 뇌물죄 관련 핵심인데 저는 이런 죄질의 문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도 국민연금의 재원이 언제 소진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있고 또 국민연금 안에도 그 재원의 확대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서 다 운용의 내용을 다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 창회돼 버렸습니다. 내부위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버렸어요. 네. 그 국민의 노후 자금을 더 늘려야 할 사람들이 이것을 특정 개인의 특정 민간 기업의 승계를 위해서 도움을 줬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줬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죄질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된 법규의 문제보다도 실제로 국민들을 배신한 겁니다. 네. 이 대목을 가지고 결국은 그 덕분으로 삼성에서 왜 최순실 일가에게 그렇게 뭐 정유를 포함해서 그렇게 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줬느냐. 바로 그런 생계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 외에도 비상장사의 상장을 통해서 상속세를 그 재원 낼 수 있는 재원을 말을 한다든지 등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테면은 합병 비율도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하게 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네. 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해서 이것도 삼성생명에게 유리하도록 방향을 잡아온다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도와줬기 때문에 네. 삼성에서는 최순실 정유라에게 집중 지원을 했겠죠. 그 대목을 네. 이제 밝힌 대목은 네. 저는 아주 압권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캐스팅 보도를 이제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정황을 이제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짚어볼 부분은 이제 특검도 내세우고 있는 수사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문학의 블랙리스트인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또 김종덕,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일단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평가해 주면 하죠. 평가 좀 하죠.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SBS가 특검 살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사실은 특검 몰랐어요 이거. 그리고 애초에 특검 수사 대상에도 올라가 있던 얘기는 아닙니다. 네. 명백하게. 네. 그리고 사실 검찰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SBS에서 단독 보도해가지고 이건 뭐지? 하고 이제 특검이 들어가다가 딱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특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니네 뭐 있냐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제 검찰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조금 더 나간 거거든요. 사실 네. 뇌물죄 부분도 기본적인 수사 얼개는 검찰이 다 해놨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좀 해가지고 이제 범죄 혐의를 소명을 한 거고 우병우 전 수석 못 건드린 건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특검 입장에서 보면 야 남들 하는 거 우리가 뭐 하나 찾아냈어라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언론의 자유 탄압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문제니까 그러니까 제가 SBS가 특검 살렸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다시 이 얘기들도 다 나왔던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특검이 이제 적시를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특검이 발표하는 모든 어떤 수사 결과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범이다라고 본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언론 출판의 자유의 침해.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건 저는 탄핵에 사실 좀 영향이 좀 있다고 좀 보는데 뭐 네. 헌법재판소에다 이미 다 들어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실적법상 직권 남용이 되느냐의 부분은 아마 이것도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이 워낙 강하게 다투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도 이것도 아마 법리적인 다툼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네. 근데 실정법상의 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언론의 자유의 어떤 침해와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 전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육하나 이구님은 뭐 박상명 박사님 오늘도 통쾌한 논평 부탁드린다. 또 이런 격려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9282님은 김태현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하셨네요. 이 대통령 측이 어제 특검 발표가 피의 사실 공표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저께 대통령 측뿐만 아니고 이제 김진태 의원도 어제 아침에 이제 아침에 그전가요 기자회견하고 그분도 검사를 오래 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피의 사실 공표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요 이제 그 박진호 이제 앵커도 이제 검찰 수사 발표 많이 보셨겠지만 네. 대부분 큰 사건이 있을 때 검찰 수사 담당자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네. 어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검찰 항상 합니다. 그거 다 피의사실 공표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건 법에 어떻게 되냐면 공판 청구 전, 그러니까 공소 제기 전에 하는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큰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예요. 네. 근데 수사 중인데 나와가지고 딱 대변인실에서 발표합니다. 네. 박진호 앵커는 얼마를 받았고요. 박상만 박사는 얼마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섬뜩하게 왜 그러십니까? 예를 들면 예. 이렇게 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맞죠. 아직 공소 제기 전인데. 네. 근데 근데 어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특검은 다 공소를 제기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고 다 추가 기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추가 기소 다 끝나고 공판 청구하고 나서 어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 구속 요건에 걸리지가 않아요. 네. 이제까지 모든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근데 하나 궁금한 거. 네. 앞서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김진태 의원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저보다 한참 법적 경력이 많으신 분. 저보다 법 실력이 뛰어나신 분. 네. 근데 어저께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네. 답은 박상원 박사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반발을 하고 나온 쪽이 이제 다름 아닌 그 유영아 변호사였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게 박 대통령이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나서 승마협회를 맡아달라. 문화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적은 있지만 뭐 정유라 씨나 재단을 언급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1원의 재산상 이익도 대통령 취한 게 없다는 주장을 이제 어제 반복을 한 건데요. 네, 네. 그렇죠. 뭐 이전에 주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저는 이제 유영아 변호사라든지 뭐 김진태 의원 등의 이 발언 내용은 네.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걸 법리로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생각해야 되고 그럼 왜 정치적인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박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억울하다. 라고 하는 지지율을 형성하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비극인 거죠. 뭐 정치인은 그렇다 칩시다. 변호사 정도는 법리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 거죠. 헌재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점이 아쉬운데 뭐 결국은 그거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저는 실체였다고 봅니다. 네.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결과도 그렇고 그 과정은 너무도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뭐 하나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없는 네. 이런 정도의 비극인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사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바라고 있는 게 뭘까요? 네. 왜 대통령이 억울한가? 왜 대통령이 억울하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억울함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뭉개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7276님은 박영수 특검은 국민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재철님은 국민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슈토크 2부에서는요. 두 분 패널에 모시고 특별한 이벤트가 예측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진호의 서전망대 이슈토크 이어가겠습니다. 5448님은요. 지금 라디오 켰는데
박진호 앵커가 뇌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다가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뇌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제 평의 후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사전망대가 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패널이 과연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언제냐를 맞추는 건데요. 먼저 박상병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 선고 날짜 10일과 13일 언제가 될 걸로 보세요? 네, 저는 드디어 3월 10일 오전에 최종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오후에 결정문을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금요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3일은 너무 불안하고 지나칠 정도로 긴장감이 있다. 그거는 오히려 불안정감을 더 높일 그 측면 하나. 두 번째는 10일 날 해서 다소의 헌재 심리도 여유를 갖고 했다는 측면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날짜가 13일보다는 10일이 더 유리합니다. 아하. 그래서 13일보다는 10일을 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좀 과학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자, 헌법재판소 언제 탄핵 심판 결과 선고할 걸로 보십니까? 근데 이거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 맞춰야 되는 거죠. 답을 지금 맞춰야 예측하는 되는 건데요. 거예요. 네. 저는 뭐 13일 할 것 같은데요. 예. 13일이요? 월요일로 보내시는 거네요. 아니, 다음 주 왜냐면은 월요일로. 그러니까 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13일 날 이정비 재판관 퇴임식인데 야 퇴임식 해야지 언제 그걸 하고 있냐라는 얘기들 하시는데 뭐 퇴임식은 나중에 하시면 되시고 뭐 좀 오후 늦게 하셔도 됩니다. 2시에 발표하시고 한 1시간이면 끝나니까 내일 5시쯤에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13일 얘기한 건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최종 거는 그날 아침에 이제 평에서 결정이 될 건데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조기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 날짜를 감안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0일 날 하게 되면 네. 이게 60일 내에 대선이니까 5월 8일이나 9일이 대선인데 그 월요일 화요일이에요. 아시겠지만 황금의 연휴 끝물입니다. 네. 황금의 연휴 끝물에 대선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투표율도 떨어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연휴 피하면 4월 말인데 예. 그건 너무 이르고. 근데 이제 13일 정도 하면은 한 5월 11일 10일 한 수요일 목요일 날 연휴 끝나고 대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마 그런 점들을 헌재가 좀 감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요일 날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토요일 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월요일 날 결정해도 화수 난리도 아닐 건데 화요일 수요일 평일 날은 이제 집회가 잘 안 해줘요. 이제 네, 출퇴근 네. 차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하고 토 일요일 날 한 번 난리를 겪느니 월요일 날 하게 되면 그 주말까지 화수목금 약간의 냉각기가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렇다고 보면 헌재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13일 날 결정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 어찌 될까요? 자,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예측. 지금 박상병 교수님은 10일 금요일이고요. 네. 김태현 변호사는 다음 주 월요일 13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 청취자분들 한번 지켜보시고요. 두 분 패널의 예측 누가 맞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13일 선고할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대선 날짜까지 헌법재판관들이 감안해서 선고를 하나요? 할까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그거를 감안해서 판결을 내리기에는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럼, 헌법재판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예. 대통령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자 11일 하면은 대선 치러지기가 너무 급하고 연휴가 있으니까는 대통령 선거를 5월 중순쯤에 10일 이후에 치르게 해야지 하면서 선거도 그러면 맞춰서 13일 해야지 이렇게까지 가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13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13일에 이정미 재판관한테 또는 다른 재판관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네. 혹시라도 네. 만에 하나. 그럼 이거는 전체적인 윤곽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10일 날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 치러도 아니 연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연휴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날짜는 여야가 합의하면은 괜찮은 날짜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너무 아슬아슬하게 해서 뭐 극적으로 효를 내지 마시고 네. 금요일에 하고 집회 이거 두려우면은 집회 못하고 집에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이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네. 김태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요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그 촛불 집회와 또 탄핵 반대 집회 이제 좀 혼란이 좀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네, 사실. 그 점에서는 약간 이제 사법 차원에서는 좀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은 이제 평의에 이정미 재판관 이제 그 지금 권한대행 소장이 13일에 퇴임을 하더라도 그 전에 최종 평의에 참석을 해서 표를 던지면 되기 때문에 꼭 13일이 아니라도 그 이후도 될 수는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대목을 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예. 뭐냐면은 이제 10일 날 정도의 오전에 평의를 마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하고 난 다음에 그 월요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조용히 이제 물러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간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더 여유를 둬서 결정문을 최종 발표하는 거는 일주일 좀 뒤에도 저는 상한 일주일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정미 재판관도 자기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8인 체제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방법도 자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상환 박사님 말씀하신 그걸 제가 예전에 한번 전망대에서 그 얘기 드렸을 거예요. 아마 네. 다만 3월 중순에 말로 밀려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재 결정문인데 이게 워낙 사안이 방대하고 네. 사실 이 결정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 결정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결정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결정문을 두 개를 다 써가면서 평일하는 과정인데 네. 그게 물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그 다음날 13일 날이라든지 이 아침에 평결해서 이정미 재판관다 무슨 의견이야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문 좀 다듬어서 진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선고하는 그것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네. 그것도 좀 가능하다고 좀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것도 이제 합리적인 아닌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게 지금 현재 어떤 평의보다 실질적인 결정문 작성 과정, 그건 결정문 작성과 관계 있는 것이거든요. 의견과 네. 상관없이 네. 결정문 작성 과정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아직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예측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그것도 저도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걸 동의합니다. 아무튼 최종 결정은 김태현 변호사는 13일, 네. 저는 10일.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 근데 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이 맞추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자신을 너무 보고 있어요. 예. 자, 아산에 사는 농민이신데요. 저희 아주 애청자신데 0964님은 3월 10일로 예상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한 표 왔습니다. 예, 0816님 맞추면은 청취자도 선물 줍니까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정한성 PD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캐슬 911님은요. 탄핵 선고일에 이제 결정이 나왔을 때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제 만약에 인용시와 기각시 구분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용되면은 탄핵 선고를 정확한 절차라는 게 예. 선고 났을 때 예, 이제 예,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인용이 그러니까 뭐 기각부터 말씀드릴게요. 기각이 되면 네. 기각이 되면 대통령 권한은 바로 회복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기각이 되면요. 그러니까 네. 바로 이제 대통령 권한 정지 잠깐 풀려서 권한을 행사하시는 거고. 그럼 그 선고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보는 게 네. 맞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탄핵 인용됐을 때인데 이건 전례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땅 주문 탄핵 인용 피청구인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용한다. 처음 맞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럼 대한민국 처음 맞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와서는 안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국가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인용이 되면 대통령 그 즉시 파면입니다. 대통령은 완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네. 국가 원수의 자유뿐만 아니라 권한행 다 못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권한행사는 어차피 정지돼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돌아갈 것도 없고 계속 황교안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까지 바로 계속 대통령으로서 권한 대행을 하는 거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이제 지위를 내려놓고 국가원수 지위도 내려오고 모든 예우를 받지 못하고 삼성동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언제 어떻게 삼성동에 가야 되냐에 대해서는 그런 건 정한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안 간다, 집에 안 간다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도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네. 사실 뭐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장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판핵이 인용이 되면 그날 즉시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삼성도 가셔야 되는 건 맞아요. 원칙은 네. 그래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아침 신문들이 인용시를 가정한 또 기각시를 가정한 이제 시나리오 기사들을 상당히 냈는데 일단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은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이제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박탈을 당합니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 또 박 대통령의 경우에 1,20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연금이 매달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탄핵으로 만약에 파면될 경우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경호원이 따로 없고 이제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대통령 여호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최소 경비 외에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여호가 다 중단됩니다. 네. 뭐 의료라든지 또는 사무실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말 그대로 파면되는 겁니다. 네. 자, 0816님 맞추면은 청취자도 선물 줍니까?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작진 얘기는 앞으로 수요일에요. 이 박상병 박사님과 화요일이 아니에요. 김태현 변호사, 화요일이군요. 김태현 변호사 나오실 때는 이제 예측 이벤트를 계속 할 거니까 이 문자로 맞춰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겠다는 또 즉석 결정이 나왔습니다. 맞춘 사람들은 안 주나요? 우리 네? 박사님과 저 중에서. 맞춘 그것도 사람들. 네. 우리 정 PD하고 한번 저희들 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애청자분들로 넘기십시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정치권의 운명도 갈리게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전망은 인용 쪽에 가깝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보수 진영, 특히 이제 여당 쪽의 저항 강도가 아주 세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어려운 시련의 터널 속에 있을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주새끼처럼 도망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밑에 줄을 섰다가 이번에 헛발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민 여러분, 태극기 시민 여러분,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이 충청도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이 사람 누군가 하셨을 텐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일정 중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하차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이제 활발하게 또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윤창중 형 대변인은 지금은 이제 박 대통령에 의해서 제 1호 인사로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간 인물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있고 또 박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있으니까 네. 자신도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의 그 미국에서의 언행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저는 목소리를 낸 것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네. 뭐 그렇게 기담아 들을 만한 내용은 저는 없다 봅니다. 탄핵 반대 목소리가 뭐 있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청와대 인사들이 친박 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이제 특검의 막바지 수사에서 좀 확인이 된 건데 특히 이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청와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 엄마부대 대표를 비롯해서 뭐 탄핵 반대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좀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관제 집회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뭐 이제 태극기 집회, 뭐 금전, 뭐 지급부터 동원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네.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모두 다는 아닐 겁니다. 뭐 근데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일부는 뭐 예를 들어 동원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가능성이다 저는. 일부는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모든 집회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청와대 그 선임행정관이 사실 엄마 부대 이런 분들과 이제 통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다라고 하면 그럼 사실은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이익들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집회를 사주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냐.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제까지 뭐 최순실과 어떤 문제들로 국정농단과 어떤 무리를 일으켰던까지는 그렇다 치자. 네. 뭐 그것 좀 지나간 얘기니까.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이렇게 돼서 국론이 분열되고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격화돼 있는데 그것을 어떤 지금의 본인으로 인해서 이 벌거진 사태에서 국론 분열을 봉합하기는커녕 네. 오히려 태극기 집회를 자극하고 그것을 선동해서 국론 분열을 더 강화시키는 게 네.
국가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길이냐라는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들을 사실은 그런 비판을 좀 더 정당화시켜주게 하는 증거인 거죠. 만약에 이것이 진짜 팩트라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집회를 사주했다 이 차원을 넘어서 네. 국론 분열을 가중화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0701님은 이제 두 분 패널께서 지속적으로 고정 출연하시는지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제 화요일에 이 박상병 교수님 또 김태현 변호사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신숙경님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없다는 이 촌철살인 박상병 박사님 화이팅하세요 하셨습니다. 우은영님이 김태현 변호사님 칭찬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정체성 논란을 딛고 뒤졌습니까? 예. 훈남이시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는 다르네요. 검색해 보니까 그러시는데 뭐를 생각하셨길래?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제 얼굴을 처음 보셨군요. 네, 상당히 이제 네. 젊고 훈남 변호사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 관심은 정치권이에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탄핵 반대파 또 인정파가 나뉘는 분위기고 바른정당의 스탠스도 다소 이제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바른정당은 이제 탄핵에 대해서만큼은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탄핵을 찬성했고 네.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탈당까지 해서 지금 야권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 뭐 일부 한두 명 정도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친박의 강경파들은 광장에 나가서 탄핵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네. 당론으로 채택하자. 네. 그러나 임명진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후에 국민의 여론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로 돌아서서 분위기가 새로운 분위기로 가버릴 경우에는 그러면은 임명진 위원장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설 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 할 수 있는 대목이 뭘까요? 우리는 그때 탄핵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한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국민들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이후에 후폭풍을 염려해서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의 결정을 내리면서 탄핵 이후의 물결에 휩쓸려서 함께 가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 정략 때문에 네. 당론을 정하지 않고 말을 애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이상하게 보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화될 때는 이른바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좀 자맹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탄핵 반대 집회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이른바 친박이 아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스탠스가 상당히 좀 모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이러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에 지금 강한 목소리를 내는 친박, 친박 일부 이제 진박 의원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한 비례대표 좀 아마 20 많이 하면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들은 이제 탄핵 기각의 목소리를 이제 강하게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경우의 나눠서 보면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바른 정당은 괴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 탄핵 기각 때문에 의원직 사퇴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을 강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의 괴멸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 의원들은 득세를 할 것이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눈치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 아마 대부분 한 60명에서 한 70명까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분들은 자유한국당을 눌러 앉습니다. 탄핵 기각됐는데 나갈 명분이 없죠.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문제는 이제 탄핵이 인용됐을 때 문제인데 탄핵이 인용됐을 때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가 대부분 한 40% 정도를 보수라고 봅니다. 네. 그중에서 강경 보수라 10에서 15 보고 나머지 25에서 30을 이제 합리적 보수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 강경 보수라는 10에서 15는 강하게 뭉칠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했니? 라고 하면서 네. 그 대선 정권 뭉치겠죠. 그 뭉친 거를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박 의원들이 끌고 갈 겁니다. 본인들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네. 근데 문제는 떠다니고 있는 25에서 30의 합리적 보수층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그 일부 약간 온건 보수의 몫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갈려요. 이분들도 강경 보수처럼 자유한국당으로 뭉친다는 게 이게 자유한국당 내 얘기고 바른정당 얘기는 야 무슨 소리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박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실망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가 대안을 찾을 거고 네. 우리한테 올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바른정당의 저는 그런 전국 예측 굉장히 전 나이브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바른정당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 탄핵이 인용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을 잘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해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요 조건인데 이건 했습니다. 네.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합리적 보수층이 우리 바른정당을 지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메시지와 어떤 그런 가치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창당한 지 거의 한 달 지나고 2달째 돼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바른정당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네. 왜 본인들이 합리적 보수고 왜 본인들이 보수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며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그게 지금까지 전혀 없고 오직 자유한국당에는 친박 너희들은 안 돼 여기서 끝나고 있다는 거죠. 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수의 길에 대한 이념적인 지표와 가치와 방향을 설정해주지 못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바른정당은 바른정당 내부의 기대와는 달리 스스로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건 저는 꼭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박 교수님 이제 네. 야권의 행보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짐 싸서 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TV 전파를 타고 화면을 볼 때 보수 진영이 아주 결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인데 여기에서 그 과연 야권 뭐 유력한 뭐 문재인 대선 주자라든지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분들이 과연 이제 통합의 행보를 어느 정도까지 보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게 적폐청산의 또 요구를 실현해야 되는가 이런 과제에 직면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는 국민들의 상식에 기초를 해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네. 올바른 정치의 방향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을 믿지 않으면은 지금 탄핵 정국도 애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탄핵이 인용이 돼서 박 대통령이 짐 싸고 나가면 보수가 결집한다. 보수 결집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보수가 왜 결집을 왜 하죠? 지금은 그럼 보수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에요. 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박수를 보낼 일이죠. 네. 다만 이제 그 밑에서 박 대통령을 감싸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정 정파들, 특정 지역 인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강하게 저항하겠습니다만 그들은 역사의 큰 물줄기에 휩쓸려 끝나버립니다. 네. 그런 역사 안 보셨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있을 때 자유당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처럼 포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그때보다도 더 못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네. 이후에 야당의 행보인데 야당은 탄핵 이후에는 대선 정국이 꾸려지면 새로운 지평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탄핵 정국이 연장이 아니라 탄핵 정국은 1단계로서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여야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 대선 주자들을 넣으면은 그들끼리의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야당은 그 이후의 행보를 더 고민하는 것이 정답이지 네. 지금 탄핵의 연장선 그대로 지지율이라든지 어떤 우열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제 김종인 네.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인데 예. 뭐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예. 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탈당 선언을 거의 이번 주 안에 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캠프 영입 작업을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 행보일까요? 뭐 김종인 전 대표도 민주당에 약간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뭐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이니까요. 그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이니까 뭐 그건 뭐 폄하하고 말고 할 건 없는데 어쨌든 네. 오늘 아침 그 개인적인 취재도 하셨지만 오늘 네. 아침 종안신문에도 이번 주 탈당 임박이라고 이제 네. 나왔더라고요. 결국 이번 주 탈당 임박이라는 얘기는 탄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궤를 맞춰서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주보다는 한 다음 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 네. 탈당한다고 보면. 왜냐하면 탄핵 결과 나고 그 이후에 여론의 흐름을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가 좀 볼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움직이고 네. 그래서 탈당을 안 하면 안희정 지사 캠프로 가든지 네. 아니면 탈당을 하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아마 빅텐트 개헌 연대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주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친문의 어떤 세력이 강화되고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꺾지 못할 거다라는 판단이 김종인 대표가 쓰게 되면 네.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인생에서 마지막 승부수로 저는 전형적으로 탈당 카드를 던질 가능성은 높다. 시기가 다만 저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정도를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본인의 지금 이제 말씀하신 캠프
그건 이제 출마 준비를 하신다는 건데 탈당 가능성은 높으나 설마 개인적으로 출마하실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캠프의 어떤 인재들 영입뿐만이 아니라 지역 기반, 이념적인 기반, 어떤 고정 지지표를 잇고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전 대표가 그게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네. 물론 그 캠프를 꾸린 것을 가지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중도 보수 연합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단계로 쓸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본인이 본선까지 나가실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여쭤보는데 김종인 대표가 만약에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선택지는 뭐 국민의 정당이겠느냐, 아니면 바른 정당이겠느냐, 아니면 뭐 정운찬 전 총장, 뭐 정의화 전 의장 뭐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제3지대에서 이른바 제3지대. 제3지대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김종인 전 대표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브랜드인 경제민주화가 정윤철 위원장을 통해서 아마 쉽게 말하면 박살이 난 거거든요. 네. 실체가 없는 뭐 인기 영합적인 그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3지대에서 큰 대선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 이렇지 않으면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토크 김태현 변호사님 또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전망대회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